안녕하세요. 눈 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저자는 김혜남, 출판사는 메이븐입니다. 파킨슨병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 일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인생이라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 겁부터 난다는 환자가 있었다. 그녀가 내게 물었다. 제가 그 일을 하는 게 맞을까요? 했다가 후회하면 어떡하죠? 만약 일이 잘못되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녀의 간절한 표정을 뒤로 하고 나는 말했다. 제가 점장이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알지만 그래도 조언을 해 주실 수는 있잖아요. 만약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한다고 해보자. 그녀가 과연 그 일에 도전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는 몇 달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어떤 선택을 하든 잘 헤쳐나갈 테니 용기를 내어 딱 한 발짝만 내디져 보라고 했다. 잘못된 길이라면 아예 내딛고 싶지 않은 그녀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미 몇 번 실패를 경험한 그녀가 많이 지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계속 결정을 미룬 채 고민을 더 해봐야 시간만 흘러간다는 것이다. 그게 옳은 선택이든 아니든 이제는 결정을 내리고 선택한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가서 경험을 해봐야 자신과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도 그렇게 꼼짝도 못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다. 2001년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난 직후였다. 파킨슨병은 손발이 떨리고 근육이 뻣뻣해지고 몸이 굳는 증상이 나타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그래서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심지어 글씨를 쓰고 얼굴 표정을 짓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파킨슨병을 묘사할 때 온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는 움직여 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그 말이 꼭 맞다. 어떨 땐 한 걸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몸이 옷이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고생을 하기도 한다. 너무 억울했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으며 내 인생은 끝났다고 절망했더랬다.
게다가 파킨슨병 환자들이 겪는 끔찍한 고통을 내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절망한 채 누워 있는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게다가 다행히 병이 초기 단계라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어났고 하루를 살았고 또 다음 날을 살았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얼마 전 누군가 내게 물었다. 미국으로 유학 가서 정신분석 공부를 더 하고 죽을 때까지 의사로 살고 싶다던 꿈을 병 때문에 포기하게 되어 속상하지 않느냐고. 전혀 속상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괜찮다. 지난 30년간 의사로 살았으면 됐다 싶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 또 물었다. 아니, 그럼 아쉬운 건 없으세요? 후회되는 것도 없으세요?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게 왜 없겠는가? 그렇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 걱정이 별 도움이 안 되듯 후회 또한 별 도움이 안 되기엔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있다면 인생을 너무 숙제처럼 해치우듯 살았다는 것이다. 의사로,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딸로 살면서 나는 늘 의무와 책임감에 치여 어떻게든 그 모든 역할을 잘 해내려 애썼다. 나 아니면 모든 게 잘 안 돌아갈 거라는 착각 속에 앞만 보며 달려왔다. 그러다 보니 정작 누려야 할 삶의 즐거움들을 놓쳐버렸다. 아이를 키우는 기쁨도 환자를 돌보는 성취감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닥달하듯 살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 무엇이든 잘 해내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방치해 두었던 나 자신을 챙기며 살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은 날은 좋은 대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엔 그런 대로, 하고 싶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둔 일들을 하며 하루를 재미있게 보내려고 애쓴다. 가끔 고통이 심할 때는 지치기도 하지만 괜찮다. 아픈 나의 손을 꼭 잡아주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하고 싶은 게 아직도 참 많다. 병 때문이기는 하지만 의사 일을 관두고 나니 또 다른 세상이 열렸다. 중국어 공부도 제대로 해보고 싶고 진짜 끝내주는 요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싶고 서해, 남해, 동해를 한 바퀴 쭉 둘러보고도 싶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꿈꾸기를 멈추지 않아서인지 사는 게 재미있다. 앞으로 병이 다시 악화되어 책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더라도 나는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하면서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왕이면 다홍치 말라고 어차피 사는 거 재미있게 살다 가면 좋지 않겠는가? 더 많은 실수를 저질러 볼 것이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년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구절이다. 모든 성장엔 고통이 따른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머물고 있던 세계를 깨뜨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장통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성장통을 고통스럽게만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 알을 깨고 나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신나는 일이다. 갑갑하고 좁은 세계를 벗어나 날개를 확 펼치고 날아갈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드넓은 하늘을 훨훨 날면서 느끼게 될 자유를 생각해 보라.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자부심은 기대와 성공의 비율에 좌우된다고 말했다. 성공의 경험이 쌓일수록 자부심 또한 강화된다는 뜻이다. 또 자부심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다. 그렇게 도전하면 할수록 성공의 확률 또한 올라간다. 성공이 성공을 부르는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알을 깨고 나아가는 것은 즐겁고 신나는 일이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배우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몰랐던 나를 발견함으로써 또 다른 성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나만 해도 연극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여전히 힘들어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정신치료의 방법으로 사이코 드라마를 시도할 때 나는 해보기도 전에 못한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도전은 많은 것을 감수해야 가능한 일이 되어 가고 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 쫓아가기가 힘들 뿐더러 당장 성과를 내지 않으면 도태되고 마는 현실에서 한 번의 도전이 씻을 수 없는 실패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커지게 마련이다. 게다가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우리가 탄 컨베이어 벨트 또한 더욱 좁아지고 경쟁은 더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즉,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누구도 함부로 타인에게 뭐든 도전해 보라고 권하지 못하는 이유다. 하지만 그렇게 움츠려 들면 들수록 경험한 게 너무 없어서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기는커녕 점점 도태되어 버리고 그만큼 자존감은 떨어지게 된다. 쇠사슬로 발목이 묶인 채 자란 코끼리는 충분히 쇠사슬을 끊을 만큼 힘센 코끼리가 되어도 그것을 끊지 못한다고 한다. 어릴 때 쇠사슬을 끊지 못했던 기억이 코끼리를 자포자기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충분히 그 상황을 헤쳐나갈 능력이 있음에도 과거의 실패 때문에 지레 포기하는 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한다. 실패의 경험은 점점 더 도전을 어렵게 하고 성취와 멀어지게 만든다. 그런데 그런 상황일수록 작은 도전과 성취가 중요하다. 이처럼 작은 도전에 성공을 거두면 다음 도전이 더욱 쉬워지게 마련이다. 도전도 무기력과 마찬가지로 학습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성공이 쌓일수록 우리는 실패 가능성보다 성공 가능성을 더욱 크게 보고 실패하더라도 그 역시 성공을 향한 과정이라고 여기며 재도전하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알을 깨고 나가는 건 무척 신나는 일이다. 몸집이 커져 어느새 답답해져 버린 알을 깨고 나와서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신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그렇게 만난 세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안겨준다. 어찌 보면 삶은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서 경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양한 경험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다채롭게 만들어 준다. 철학자 파스칼의 잠언대로 우리가 인생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삶을 우리가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라고 가정하고 그 시간을 최다한으로 활용하는 것뿐이다. 그러니 더는 실수와 실패가 두려워 다가오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살아보니 웬만한 실수와 실패로는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설령 이혼을 하고 회사를 그만둔다 해도 마음만 먹는다면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고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않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새로운 도전들을 하며 나의 삶은 훨씬 재미있고 풍성해졌다. 그러니 길을 걸을 때 매일 똑같은 길로만 걷지 말고 한 번쯤은 새로운 길로 가보길 권한다. 음식을 먹을 때도 한 번쯤은 새로운 음식에 도전해보라. 친구를 만날 때도 늘 가던 장소가 아닌 아주 낯선 곳에서 만나보라. 그리고 뭐든 재미있어 보이는 게 있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한번 시도해보라. 그렇게 새로운 경험을 수없이 해본 사람과 매일 똑같은 행동만 반복하는 사람의 내일은 다를 수밖에 없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살고 싶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웬만한 일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쌓인 경험들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기 때문이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10대 때는 나이 든 사람들을 보면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사나 생각했었다. 표정 없는 지친 얼굴 위에 깊게 패인 잔주름이 고된 세월과 그들의 시름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저렇게 살 바엔 차라리 늦기 전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새 나도 그만큼 나이를 먹어버렸다. 내 몸과 마음 구석구석에는 세월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다행히 10대 때 품었던 두려움은 괜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요즘 산다는 게 너무도 재미있고 흥미롭다. 그래서 만일 10대 때의 나처럼 생각하는 아이를 만난다면 자신 있게 얘기해주고 싶다. 나이 든다는 것은 그렇게 무섭고 슬픈 일은 아니란다. 그건 나름대로 참 좋은 일이야. 세월은 젊음을 앗아가지만 그만큼의 다른 선물을 주거든. 물론 탄력 있는 피부와 생기 넘치는 예쁜 얼굴, S라인의 탄탄한 몸매와 초콜릿 복근의 역삼각형 몸매 등 젊음을 숭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나이 든다는 것은 인류학자 마거릿 미디의 말처럼 젊은이들의 세상에 이민 온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쓸쓸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나는 지금의 내가 좋다. 20, 30대 시절에 예민함이나 방황, 열정이 가져다 주는 고통을 또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 방황했던 10대, 닥치는 대로 공부하며 정신없이 보낸 20대,
가정을 꾸리고 두 아이를 키우며 치열하게 보낸 30대. 꿈을 펼쳐 보려고 했더니 병이 찾아온 40대를 넘어 병마와 싸우며 60대 중반에 들어선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거쳐 지금의 내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을 거치며 단단해진 나 자신이 좋고 세상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고 웬만한 일들은 수용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갖게 된 지금이 좋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 또한 세월이 내게 준 소중한 선물이다. 노년 역시 우리 자신의 책임 아래 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고 해서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런데 많은 노인들이 요즘 젊은이들은 노인 대접을 할 줄 몰라 하고 불평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 대접받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주길 바라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기에 바쁘며 이기적이고 쉽게 포기해 버리고 주변 사람들과 자주 다투고 신체의 작은 아픔에도 지나치게 집착하며 염려한다면 우리는 때로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의 사소한 모든 일에 또 작은 불평들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 써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학자 버틀러는 아무리 노인이더라도 도덕적인 잘못이나 행동까지 너그럽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노인도 탐욕스러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또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할 때도 있다. 그런데도 노인이기에 책임감과 죄책감으로부터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오히려 그의 인간성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교육자인 몬테소리는 말한다. 나는 이제 91살이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관절염을 앓고 있다. 그러나 시력이 좋아 아직 읽을 수 있다. 고맙게도 나는 읽을 수 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책이여. 철학자 플라톤도 말했다. 늙음에 만족할 때 늙음을 지탱할 수 있지만 늙음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늙음 자체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 이것은 젊음에도 해당된다 라고 말이다. 만일 우리가 삶을 지루해하거나 따분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이나 일이 있다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실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다면 늙는다는 게 그리 두려운 일은 아니다. 노년을 향한 행진은 이미 유아 시절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경험한 수많은 상실은 마지막 상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켜 준다. 그럼에도 좀 더 유쾌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나 이외의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이며 나의 흥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들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며 비록 내가 살 세상은 아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처럼 자기 초월 능력을 가지면 머지않아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밀려오는 허무감을 극복하고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내가 죽어도 다음 세대를 통해 생명은 이어지며 세상은 존속한다는 믿음을 근거로 한다. 이러한 믿음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스승으로서, 조언자로서 내가 남긴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정신적 물질적 유산을 남기려는 노력은 노인들에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 또 지난 과거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을 멈추고 현재에 충실하게 만든다. 이 세상의 세세한 부분을 듣고 보고 느끼며 그것에 감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늙는 것이 잘 늙는 것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노년기는 활동적이고 혈기왕성한 시기가 될 수도 있고 한 발 뒤로 물러난 고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 또 우리가 이제껏 알고 행해온 것들을 다지거나 혹은 탐험을 시작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안락의자에 앉아 몸을 흔들며 노년기를 보내는 것이 어떤 노인에게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특별한 기준은 없다. 각자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혹은 자신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나이 듦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내 이야기가 너무 싱겁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결국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들은 이제껏 그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굴곡을 지나고 삶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하며 성실하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왔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아가면 된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쭉 그래왔듯이. 다만 내 인생은 결국 내 책임이라는 사실 하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나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그 시간 동안 조금은 노력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나의 미래가 기대된다. 그것이 내가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유다. 한 번쯤은 무엇에든 미쳐볼 것이다. 평소에는 시간도 잘 안 가고 사는 것도 지루하고 재미없는데 이상하게도 시험 때만 되면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지고 보고 싶은 영화와 책도 많아지며 삶의 의욕이 넘친다. 그래서 항상 결심을 한다. 이번 시험만 끝나봐라. 읽지 못하고 쌓아둔 책들도 다 읽고 영어 공부도 더 하고 이전처럼 게으르게 빈둥거리면서 살지 않겠어. 그런데 웬걸 시험만 끝나면 그동안 정신을 일깨웠던 신선한 의욕과 결심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또다시 마지못해 해야 할 것들만 겨우 하며 빈둥거리기 시작한다. 다음 시험 기간이 되면 또다시 의욕은 살아나지만 애석하게도 그때는 시험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전한 의욕은 항상 뒤로 미뤄지게 마련이다. 나 또한 그랬다. 그러면서도 도대체 내가 왜 그러는지 의아했다. 아니, 시간이 많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다가 막상 시험때만 되면 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지냔 말이다. 막연히 시험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다른 것을 하고 싶은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시험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동력 시스템이 활성화된다. 잠자고 있던 뇌의 의욕적인 부분들이 꽈리 터지듯이 여기저기서 톡톡 터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의욕과 호기심도 같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 때만 되면 얄궂게도 하고 싶은 게 많아질 수밖에 없다. 무언가에 미쳐본 적이 있는가? 마치 열애라도 하듯이 무언가에 풍덩 빠져본 적이 있는가? 자나깨나 그 생각이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뜨겁고 두근거리며 그 일을 할 때면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무아지경에 빠져본 적이 있는가 말이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무언가에 미쳤을 때 느끼는 환희와 그것이 가져다 주는 자신감, 성과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하나에 미칠 줄 알면 다른 것에도
미칠 수 있다. 열애에 빠진 사람에게 세상이 신비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어느 하나에 미치게 되면 세상과도 연애를 하게 된다. 그리고 내 안에서 피어오른 열정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 세상,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든다. 교육심리학자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나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무언가에 빠져서 몰입하는 시간이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내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다. 대학 시절 연극에 미쳤었던 경험은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었다. 무대 위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본 경험은 환자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주었고 훗날 사이코 드라마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지금 이렇게 책을 쓰는 힘의 원천이기도 하다. 황농문 교수는 몰입에서 몰입 자체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와 행복감에 대해 설명했다. 몰입을 하면 할수록 뇌의 시냅스가 활성화되고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창조성과 의욕이 증가되고 각성과 쾌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서 재미의 강도가 세지고 역량과 성과도 높아진다고 한다. 어떤 것에 미친다는 것은 열정을 가진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열정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뜻이다. 미칠 듯한 열애는 무모한 젊은 시절에나 가능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무엇인가 미쳐보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다. 그러니 한 번쯤은 일이든 취미든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에 당신을 다 던져 보라. 미치도록 무언가에 열중했던 경험은 당신이 훗날 무엇에든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살아있음의 환희를 당신에게 안겨줄 것이다. 지금까지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책을 통해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